사법논담. 네, 사법논담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 남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선집중 처음이시죠? 제가 시선집중 처음 출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불러주십시오. 두 분은 잘 아는 사이신가요? 네, 저희 방송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 같이 예. 잘 만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근하게 생각하는 변호사님. 제가 실제 친근하게 생겼죠. 네. 어떻게 합은 잘 맞습니까, 두 분은? 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저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 그래요? 네. 한번 뭐 바로 시작하니까 뭐 금방 검증이 되겠죠. 근데 오늘 주제가 워낙 뜨거운 주제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오늘도 보니까 뭐 이제 오늘 저희가 박주민 의원도 인터뷰했고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터뷰 나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화가 많이 날만하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한번 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검찰이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집단인데 이럴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한편에 있고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의사 표현도 못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검찰이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 대단히 오래 몸담은 분과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뭐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야박하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오해받을 수 있다. 검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훼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떤 입장을 냈느냐. 아주 소수의 검사들이 이 검찰 조직이라는 부분이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적인 목소리는 아니었고 그냥 나오다 만 정도였는데 이 정권이 바뀌고 그 이후에 검찰이 움직이는 부분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게 다른 공무원들이 상상이나 가능할 정도의 수위인가. 그렇다면 검찰의 수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독립시켜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의 주체가 기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수사가 무리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검소완박에 완전히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서 검찰의 수장이 정치권의 외풍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눈치를 보는구나. 그렇다면 최소한 검찰은 내부 개혁 동력은 갖고 있지 못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택적 반발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검찰이 예전에 보면 뭐 반발은 하지만 뭐 의견을 내는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수사권을 줬을 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아주 열심히 뭐 어떤 여론 대응도 했고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권한을 더 달라라고 하는 경찰이 의견을 내는 거는 괜찮고 우리 권한을 축소시키는 검찰은 의견을 내면 이거 너희 다른 공무원이랑 다르게 반발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해경 폐지 이런 거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경은 해경 본부는 사라지지만 해안 경찰 업무가 사라지는 건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 업무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수사가 한 90, 기소가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0 정도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검찰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믹서기에 넣어서 이제 갈아버리는 거의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유가 그렇게 무서워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살벌한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믹서기에 들어가서 갈릴 정도면 당연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럼 한번 제가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니까 경찰도 입장을 발표했고 검찰도 입장을 발표할 수 있죠. 검찰 전체 의견을 통일적으로 참고를 하나로 해서 그다음에 차분하게 개통을 밟아서.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기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왜 직원별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찰이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경찰이 입장 발표했는데 서마다 돌아가면서 내지 광역 경찰마다 돌아가면서 입장 표명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성립될 수 있잖아요. 언론이 안 받아줘서 그렇지 거기도 엄청 입장 발표 많이 했을걸요. 돌아가면서 했다고요? 네, 경찰도? 경찰도 그때 당시에 언론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받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저는 뭐 별로 그런 기억은 하여간 없어서. 네네. 근데 그때도 경찰에서도 각 서마다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막 대응팀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게 있죠. 물론 검사 동일체이다라고 하지만 각 하나의 검사가 독립된 관청이기도 합니다. 네.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지청별로 자기
어떤 그 독립된 관청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첨언하자면 이제 검찰만 그러는 거 아니다. 경찰도 그러지 않았냐.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게 이를테면 어제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과의 독대를 요청을 해서 제3의 모처에서 만나서 요구했다라고 보도되는 내용이 이게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 내지는 요구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좀 월권 행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수장이 언급까지 할 수 있는 부처는 조직은 최소한 검찰이 유일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반대로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부처를 완전히 없앤다고 할 때 그 부처가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권이다. 네.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언론에서 그걸 받아줄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 언론에서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컨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떼서 별도의 업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이 있다면 저는 국세청장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뭐 여러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니까 각 지검 지청별로 언론이 마이크를 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반박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건 전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프레임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제도 개선이 어떤 내용인지를 찬찬히 살펴본다면 검찰의 기능이 완전히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검찰인 겁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검찰이 수족은 경찰처럼 움직이게 이 구조가 재편되는 거고 수사가 미진하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전히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사 지휘권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준다는 게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담보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안이 뭔지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통일된 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네. 이 안은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고 규정된 부분을 일단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대 수세 기본적으로- 범자와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청법 4조 단서 조항에 있는데 이 부분을 6대 범죄만 검찰이 할 수 있는 걸 경찰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을 재편하는 거고 그렇다면 기소의 주체로서의 검찰은 기소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가져간다라는 게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단 외국의 예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이거를 자, 논의를 잠깐 한번 해야 그러면 될 것 얘기 같아요. 나온 김에 네. 제가 중간적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워낙 오래된 거라 이건 아주 이제 컴팩트하게 좀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한마디로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맞다. 외국의 대부분 이렇게 간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자 팩트에 기초해서 한번 좀 두 분의 네. 어떤 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모든 거는 그 실제 진실은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검사에게 수사권을 안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OECD에서.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1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트맨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비 덴트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수사합니다. 직접 수사하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직접 했고 뭐 미국도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중요한 뭐 특수수사 역량 같은 거는 외국의 OECD의 한 2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는 보장하고 다만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특수수사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준다. 사실 이런 꼭 건가요? 그렇지도 않은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제한하진 않는데 네. 실제 그 민주당에서 하는 말도 절반 정도는 사실인 게 외국의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 인력이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수사 인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6대 범죄에 한정해서 직접 수사권을 준 게 거기에 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6대 범죄에 준하지 않고 대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주장한 게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한 걸 넘겨받아서 기소할지 말지를 그걸 결정하는 게 검찰 맞습니다. 역할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미국
그러니까 선진 국가를 많이 좀 예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해외 입법례에 대해서는 이해가 짧아서 이제 예. 검찰 내부에서 기획 같은 걸 하셨던 분한테 한번 여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는 게 맞다. 다만 굉장히 주요한 뭐 선거 사범이랄지 이런 부분은 검찰이 FBI와 공조를 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남겨놨다. 그럼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수사 기소권이 이제 검찰에 있다라고 지목이 되는 국가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사권 행사를 못하는 게 인력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소권만 실제로 행사를 하고 수사는 밑에 경찰이 다만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업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리가 복잡하고 수사 인력이 많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네. 협업을 경찰 검찰이 같이 하는 구조. 다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근데 수사권도 검찰이 주기는 줬다. 예, 근데 형식은 현실적으로 그렇다. 행사는 안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OECD 지금 35개 나라 중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2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27개 나라는 대부분 제한되지 않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추가적으로 인지 수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컨대 발품을 아주 많이 팔아야 되는 초동 수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이걸 수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를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국가의 검사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네.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보안 수사를 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검찰이 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자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경찰이 한 90% 정도 수사를 해왔습니다. 저도 실제 겪었던 일인데 예를 들면 코인을 주겠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A, B, C 코인 중에 뭐 누구한테는 A를 주고 누구한테 B를 주고 막 이렇게 해왔던 사건인데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인데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경찰이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면 이게 막 코인 종류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사 막판에 이 사람한테는 무슨 코인을 주기로 했고 이 사람한테 무슨 코인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 수정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가지고 올려라. 다시 확인해가지고 올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사권이 검찰한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소 공소장을 쓸 때요. 조금이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인 하나 더 불러가지고 이거 맞아요?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피의자 한번 불러다가 이거 맞냐라고 해야 될 때 경찰로 내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안 수사해서 핑퐁 게임 치다 보면요. 1년, 2년 그냥 갑니다. 제가 이 기본적으로 이 주장의 전제는 경찰의 수사력이 미비하고 좀 부족하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이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이론을 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 현실적으로 전문가 그런 면이 집단이 있다? 아니고 굉장히 버거워하고 이제 이 수사를 직접 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면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기 되기 이전에 검찰 수사가 어떠했느냐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때도 경찰의 많은 부분을 수사지휘를 내려서 보안 수사를 했고 저희가 비교적 통상적으로 맡게 되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조서를 꾸미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 각 수사관 분들, 계장님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하고 맞아요. 예, 검사가 나중에 그냥 조금만 들여다보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검사의 수는 법정돼 있습니다. 2,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수사관이 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한 달에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한 명이 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한 달에 그 정도를 처리하려면 경찰에 막 기계적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고 예. 본인이 모든 사건을 다 핸들링하고 머릿속에 제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검찰의 부담도 사실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권력의 집행인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저는 검찰 수뇌부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 내지는 입장에서 그냥 기계적인 반대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말 실무에 있는 검사님들도 완전히 동일한 입장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점에서 의문이 좀 표해지는 부분이 저도 이제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6대 범죄 빼고 이제 경찰에 다 주고 난 이후에 검사하는 제 친구들은 좋아해요. 일 줄었다고? 일 줄었다고. 뭐 편하다. 예. 근데 반대로 경찰에선 죽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수사 역량의 제대로 된 합리적인 분배인가. 거기다가 6대 범죄까지 다 빼버리겠다라고 하면 경찰은 더 죽어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경찰과 검찰의 능력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사법 체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왔냐면 네. 경찰 수사는 아주 많은 건수의 사건을 넓고 얕게 수사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생 범죄 뭐 여러 가지 각종의 이른바 잡범, 뭐. 네, 민생 범죄들을 주로 이제 넓게 처리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아주 큰 형태의 기획 수사나 특수 수사 같은 거를 경찰이 한 적이 있냐 하면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넓고 얕게 수사하는 게 경찰의 어떻게 보면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검찰 같은 경우는 경찰이 넓고 얕게 수사해온 일반 형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나를 보고 보완 수사 요구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좀 신속했던 거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본인이 직접 수사 인력이 있잖아요. 수사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보완 수사를 빨리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OECD에서 굉장히 신속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경검이 핑퐁을 안 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검찰에서 일부 소수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건을 깊게 파는 아주 이제 큰 종류의 거악에 맞서서 깊게 파는 형태의 수사를 해왔던 거고 지금 6대 범죄를 경찰에 다시 주겠다, 그냥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깊게 팔 수 있는 특수수사, 기획수사의 역량이 경찰에 있느냐, 이걸 하는 부서가 실제 있느냐라는 게 지금 문제가. 여기서 그럼 또 하나 그러니까 질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뭐 저기 그 경주가 안 가리고 경찰에 다 몰아준다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안은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범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맞습니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저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자체에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수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좀 급하게 움직이느냐와 관련해서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개혁으로 그나마 반발짝 나아갔던 부분이 완전 원점으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이 어떤 공포심이랄까요, 저어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강로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자리 잡힐지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저희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그렇다면 경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회계분식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는 사건의 역량을 지금 갖고 있나? 바로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한국형 FBI가 됐든 뭐 중수청이 됐든 어떤 법률 전문가 집단을 많이 좀 중용을 또 경찰 조직이 해서라도 좀 자리를 잡아 나가게 하는 것이지 지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를 회귀하면서 이걸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일단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제 그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왜 중수청이 아니라 한국형 FBI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원래는 이제 6대 범죄를 그러면 검찰에서 떼어가지고 이것만 전담 수사하는 게 중수청으로 그러니까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형 FBI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플러스 국가수사본부까지를 통합하는 이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수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 그림이란 걸 이해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조홍천 의원이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 방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릴지에 따라서 저도 찬반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조홍천 의원 표현이 딱 맞아요.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면서 이삿짐부터 싸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요. 용산이라는 목적지조차 정해놓지 않고 일단 청와대에서 방 빼자라는 정도 수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이 기자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뭐 한국의 검찰이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논의는 전세 제도를 갑자기 없애자라는 정도의 수준의 논의다. 전세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한 제도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월세로 전환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해놓고 전세는 일단 없애야 된다. 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니까 라는 정도의 수준의 논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KFBI를 어떻게 만들지 그게 어느 정도의 범죄를 수사하고 그게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이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고요. 저는 KFBI 만드는 거 예전부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일인가라는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논리는 뭐냐면 네.
어차피 그거를 이제 그 법안을 만들어도 이제 그거를 집행하고 실무를 담당할 게 차기 윤석열 정부인데 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실제로 그걸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면 여당하고도 이야기인가 차기 여당이죠. 국민의힘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뒤로 뺀 것이다. 아 근데 그러면 민주당 정부 5년 동안은 뭘 하고 그 검수완박 자기들 당론도 아니었잖아요. 선거 때 공약도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복수열전이죠. 선거 지고 나니까 검찰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권을 뺏겼다. 그러니까 검찰 없애버리겠다라는 정도의 복수열전 수준의 아주 유치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 우리가 차근차근 검찰의 수사 역량을 뭐 KFBI가 됐든 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됐건 어느 정도 이전하고 해나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 후퇴 어떻게 해요? 법안 통과가 안 되는데. 저는 그거는 민주당에서 그냥 하는 앓는 소리인 것 같고요.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후퇴를 합니까?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께 그럼 제가 이제 중간 정리 차원에서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어떤 6대 범죄 수사가 그쪽으로 간다면 동의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게 적당한 좋은 형태로 간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동의한다. 네, 아니 그거는 일단 아니 여기서 근데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오케이. 들면 자, 그러면 요거 네. 잠깐만 여기에 대한 장윤미 변호사의 의견 듣고요. 저는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렇게 파고들면 이 어떤 변화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거 민주당의 유치한 이 복수 혈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폄훼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왜 이런 제도를 속도를 내면서 하느냐. 저는 민주당의 내심에는 이 차기 정부가 뭔가 민주당 정권을 지금 조준하고 있는 여러 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할 거라는 공포감이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 동부지검에서는 굉장히 묵혀놨던 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고 이거는 정치적인 외풍에서 그냥 중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최소한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면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대선 과정에서 공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6대 범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차기 검찰개혁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렇다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행사하게 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의 정족수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180석 지금 정의당도 공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80석까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떤 공수처든 수사 지휘권이든 뭐 6대 범죄로 분별을 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원점으로 갈 거라는 것은 사실상 과거로 회귀할 거라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회귀해요? 저희가 과반 의석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논리가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의혹 내지 그 경계가 나오는 게 네. 시행령을 손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네, 시행령을 손봐가지고 사실은 6대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웃긴 게요. 자 봅시다. 민주당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통과시킬 때는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다.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럼 반대로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서로 체크 앤 밸런스로 가서 서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또 법안을 가지고 견제를 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안과 예산을 가지고.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거지.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건 다 잘못됐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민주당이 했던 거랑 다르게 갈 거예요. 당연히 다르게 가죠. 국민들의 선택을 다르게 가라고 받은 정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 봉쇄해야 되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 남아있는 한 달 기간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거를 누가 납득해요? 아니 무슨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그게 늘 옳은 거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은 그거 뭐 악이고 무슨 검찰 개혁을 돌리고 그게 무슨 자기들 기준이에요 그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 좀 민주당에 들어보세요. 대해서 항상 이 비판을 하는 게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왜 받았느냐? 법과 원칙, 상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회로 입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훈령 얘기를 꺼냅니다. 본인들이 건드릴 수 있는 훈령 체계를 정비해서라도 입장을 관철하겠다.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에 이론의 여지를 달기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위법과 충돌되는 하위 규범인 훈령을 상위법과 반대되게 가져가는 것 자체는 이게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건드려서라도 그 밑에 뭐 훈령 등을 정비해서라도 입장을 관철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받게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을 때 가장 근간이 됐던 법과 상식, 원칙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보여주고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욕 먹을 겁니다, 실제로. 자, 네. 조금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김용민 의원하고 인터뷰 때도 이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헌법을 거론하는 것은 그 헌법에 검찰을 수사 주체로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박탈하면 헌법 위반 아니냐 이 논리다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근데 그때 김용민 의원이 반박했던 것은 헌법에는 검사의 권한으로 영장 청구권만 명시되어 있지 수사 주체는 없다. 따라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헌법을 100% 위반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헌법에서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영장을 이제 발부받도록 하고 있는 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이 혼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헌법 이른바 정신이니까 네, 헌법 정신이 조항이 아니라 네, 그래서 네.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의 위반이다라고 얘기할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로만 하여금 수사의 모든 과정을 하도록 하는 게 과연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느냐.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검찰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네. 87년 체계로 이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때 깔려 있던 기조는 그런 경찰을 권력이 어떻게 이 수사를 해왔는지 그리고 뭐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는지 등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서로 균형과 견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로는 검찰만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니 없니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논의도 됐고 이런 논란이 됐던 것도 이 헌법 조항인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수완박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 헌법에 정면 위반된다라는 건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좀 면밀히 들여다봐서 나온 워딩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본인들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헌법 정신에 기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헌법에 54년부터 검사 수사를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했을 때 보면 형사소송법이 헌법을 구체화한다라는 평가를 사실 듣거든요. 헌법에 있는 우리 적법절차 원칙을 형사소송법이 구체화한다는 평가를 듣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에서 보면 수사의 주재자,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를 검사로 아직까지는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경찰과 조금 병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운영해 오는 과정 그리고 헌법 정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안은 사실 뭔가 우리 법 체계에서는 되게 새로운 일인 거는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의 발언 중에 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 단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 같고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헌법재판소를 언급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법률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권력 기관별로 뭔가 입장이 대립하게 되면 뭐 헌재에 기대해서 판단을 구해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 이 조치가 가능한지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쉽진 않아 보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사실상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여론전밖에는 없는 게 그러면 현실입니다. 저는 왜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법상 권한쟁의의 주체가 대부분은 헌법기관들입니다. 헌법기관들은 그런가요? 네네 어떤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이 어디에 딱 예속돼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주체들이 서로 권한을 다툴 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근데 검찰은 그래도 이게 법무부의 휘하에 있는 그래도 기관이고 지금 시정 이제 성격이니까. 독립성을 독립성이 침해했다. 과연 인정될 거냐.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그렇죠. 게 전제돼야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런 거는 오히려 헌법 소원 형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범죄 피해자인데 내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이 왜 검찰로부터 수사에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느냐라는 그러면 헌법 소원 형태로 오히려 좀 헌법소원 청구 주체가 그러면 검찰이 될 검찰이 수 없는 검찰이 될 되게 수는 없는 어렵죠. 거죠. 예. 그냥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런 형태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뭐 검찰이 약간 보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간접적으로 갈 수도 근데 있지 않을까. 일반 국민이 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말 그대로 막연한 추상적 가능성을 갖고 지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천하람 레토릭인 것 같은데요. 그냥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정도의 레토릭 근데 아닐까 싶어요. 천하람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 주시는 취지는 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이 처분의 직접적인 내가 당사자여야 되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일반 당사자가 나는 더 수사력이 전문성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받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본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이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실제로는 아마 검찰이 뭐 시민단체가 뭐 어용단체 성격으로 정치권에 사실상 종용을 받아서 고발장을 접수한다 뭐 이런 뭐 지적도 있지만 그런 형식은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바탕에는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정치 검찰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너무 한쪽으로만 좀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양쪽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검찰이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여론에 더 호의를 얻기 위해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검찰에도 만약에 액션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김건희 이제 여사라고 지칭을 해야 될 텐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국민의힘 측의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2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성과 하나 없는 걸 보면 뭔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조차 소환조차 못하는 거 아니냐? 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1당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공소장에 298번의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고 플러스 그럼 지금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비교적 초기 단계인 걸로는 보이지만 아주 주요 증인들, 전 증권사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건호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이 주가 방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를 사용했다.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이 형사 어떤 수사를 받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중립성을 최소한이라도 견지해 나가고 싶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과 이 수사 마무리 지금 시효가 12월까지로밖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나람 변호사님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수사 필요성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갑자기 태세를 바꾼다? 저는 글쎄요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아니, 제가 드리는 실제 질문은 취지는 항상 보면 아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인터뷰 할 때도 결국은 지금 뭐 그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나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수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그러면 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그 도이치모터스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다람쥐 이게 쳇바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구성원 내지는 당사자들이 수사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문제 있으면 다 수사받고 감옥 가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뭐 저희 뭐 그런 구성원들 당연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도이치모터스에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 저도 수사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수수사를 하는 일부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2,000명에 달하는 검사, 6,000명에 달하는 검사 수사관을 그냥 일을 안 시키겠다. 이게 과연 저 평소 네. 궁금했던 바로 그 얘기에서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수사권을 완전히 넘겼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 검찰 정원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지금 2,000명으로도 너무 허덕이는데 보안 수사는 계속 내릴 수밖에 없고 기록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금 2,000명으로는 이게 전국 단위의 2,000명에 불과한 거라서 좀 오히려 보완이 될 필요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원을 충원이 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옛날에- 뭐냐면 직장 잃을 일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직접 수사할 때에 비해서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미 줄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검사들 업무 강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웰빙 직장이 되겠죠. 뭐 저도 검사나 해야 워라벨이 구현돼. 워라벨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검사는 검사인데요. 수사관은 거의 정말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수사관 또 문제가 있고 이른바 계장님들. 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왜냐하면 공소 유지를 하러 들어오시는 검사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제대로 못 수사를 그러니까 기록을 제대로 못 검토하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심지어는 고소인 측이 증인 신문 사항을 검사님께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놓치는 쟁점이 있을까 봐요. 지금 뭐 이제 두 분의 또 변호사님 워낙 바쁘셔서 또 재판 일정도 화가니까 마무리는 좀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좀 아마 몇 번 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천하람 변호사 뭐 사법농단 뭐라 하셨으니까 이미 예감이 타고 오잖아요. 네, 오래 하겠죠. 네, 뭐 여러 번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1차전 정도로 하고 근데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면 지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검사가 꼭 악이냐? 글쎄요, 우리 사회에서 검사들이 잘못을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거악을 수사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체계를 없애버리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 거악을 수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뭐 KFBI가 됐든 중수청이 됐든 옮겨가면서 그 노하우를 온전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검사들의 수사 능력이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육사나 이런 데서 되게 뭐 공사 이런 데서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직업 군인들을 길러내듯이 이 검사나 검사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노하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길러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다 사장시켜야 되느냐. 결국은 글쎄요, 잘 이 모르겠습니다. 추진 자체가 이제 교각사로 네. 내지 뭐 빈대접을 내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싫어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저는 검수완박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네. 자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일단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이 개선의 방향을 담아낸 용어는 아니다. 지금 검찰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시점이 아니면 실기할 수 있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점 아니에요. 지금도 경찰도 6대 범죄가 됐든 모든 네. 거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차전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사법농단 마무리하겠는데요. 수기님이 장 변호사님 짱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라고. 말씀 감사합니다. 뭐 호평 댓글이 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이제 우리 그 맞은편에 계신 장윤민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원래 장 변호사님 합의 잘 좋으세요. 맞습니까? 네, 좀 훌륭한 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